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흥미로운 해설에서는 역사와 문화 속에서 키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모든 걸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 볼 겁니다. 솔직히 우리 다들 신체 조건에 대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이없게 시작된 건지 확연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아주 고전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단신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진짜로 그 소문처럼 작고 화가 잔뜩 난 이른바 꼬마 정복자였을까요? 세상에 놀라운 진실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의 실제 키는 168cm였습니다. 에이, 그게 뭐가 크냐고요? 당시 18세기 프랑스 남성 평균 키가 164cm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폴레옹은 그 시대 평균보다 오히려 더 큰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꼬맹이였다는 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제1장 나폴레옹 키의 신화, 단위 변환 오류가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역사적 오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진짜 어처구니 없게도 단순한 측정 단위 변환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사망 당시 부검 기록을 보면 프랑스식 측정법으로 5피트 2인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정치 선전 매체들이 이걸 영국식 피트로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고의였는지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건지 몰라도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영국 언론에서 나폴레옹의 키는 무려 152cm로 쪼그라들고 맙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게다가 영국의 악의적인 정치 선전이나 풍자화 말고도 아주 치명적인 착시 효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주변을 항상 지키고 있던 엘리트 황실 근위병들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완전 거구, 진짜 말 그대로 거인들이었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평균 이상의 키였던 나폴레옹도 이 인간 방패들 사이에 서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조그맣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그럼 그 유명한 별명 꼬마 하사는 뭐냐고요? 이것도 신체 사이즈를 놀리는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1796년 로디 전투 당시에 장군인데도 마치 일개 병사처럼 총탄을 뚫고 최전선에서 돌진했거든요. 그걸 본 병사들이 너무 감동해서 엄청난 찬탄과 애정을 듬뿍 담아 지어준 아주 영광스러운 애칭이었습니다. 제2장 역사상 진정한 정복자들. 과연 물리적 크기가 힘을 결정할까요? 바로 넘어가죠. 자, 이 수치들을 보면 꽤 놀라우실 겁니다. 18세기 프랑스 징집병들의 무려 72%가 키 150cm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싹 다 호령했던 그 무시무시한 고대 로마 군단병들의 평균 신장도 163cm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싸움보다는 의전용에 가까웠던 프루이센 프리드리히 빌레헬m 2세의 포츠담 거인병 부대는 최소 키 제한이 무려 188cm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프리드리히 빌헬m 1세의 기이한 집착입니다. 이 왕은 거인병사들을 수집하는 데 완전히 병적으로 꽂혀 있어서 심지어 이웃나라에서 키 큰 남성들을 몰래 납치해다가 자기 개인 연대에 억지로 앉혀넣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진짜로 바꾼 건 그 화려하고 삐쩍 마른 188cm의 거인들이 아니었죠. 바로 163cm의 단단하고 끈질긴 로마 군단이었습니다. 제3장 키와 체격의 심리학.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신체 크기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분석한 건데 키가 작은 남성들이 자신의 신체적 열등감을 덮으려고 일부러 더 공격적이거나 지배적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익숙하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현대과학은 여기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1995년에 진화생물학 쪽에서 진행한 검테일 PC 연구를 보면 확실히 체구가 작은 물고기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2007년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니까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165cm 이하의 남성들이 평균 키의 남성들보다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경향이 훨씬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적었다는 게 입증됐거든요. 결론이 뭐냐고요? 네, 인간에게 나폴레옹 컴플렉스는 그냥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4장 키차별의 현실. 시스템화된 사회적 편견. 자, 그럼 역사를 넘어 현대 사회학으로 와볼까요? 1971년에 사회학자 사울 펠드만이 키 차별,
영어로는 하이티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주 은밀한 편견이에요. 무의식 중에 사람의 키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건강 상태, 심지어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하는 업무 능력과 연결 지어버리는 거죠. 정말 무서운 사회적 차별입니다. 이 편견이 현실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009년에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한 공장을 방문해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키가 작은 노동자들만 대통령 주변에 쫙 세워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관계자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대통령보다 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정말 씁쓸하면서도 우픈 현실 아닙니까? 제5장 쇼트킹 시대 매력의 법칙을 새롭게 쓰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요즘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는 바야흐로 쇼트킹의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완전히 휩쓸고 있는 이 문화적인 움직임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이제 그저 자로 잰 듯한 맹목적인 키의 잣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물리적인 키를 훌쩍 뛰어넘는 그 사람만의 깊은 자신감, 뿜어져 나오는 매력, 그리고 단단한 인성을 진짜 가치로 인정하고 환호하고 있는 거죠. 유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한 유저는 키가 160cm인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자기는 뭔가 위로 기어오르는 거 전혀 신경 안 쓴대요. 완전 유쾌하죠? 또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차 대시보드 너머를 보려고 애기들 쓰는 카시트를 빌려 앉는다는 썰을 너무 사랑스럽게 공유하기도 했어요. 신체적 차이를 숨기거나 북들어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유머와 여유로 승화시키는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쇼트킹 트렌드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걸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그깟 물리적인 수다보다 깊은 정서적 교감이나 존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낡아 빠진 남성성의 틀은 과감히 깨부수고 유머 감각, 다정함,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찐 자신감, 바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문화의 최전선에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은 엄청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힙합 씬에서 켄드릭 라마와 제이콜을 비교할 때 팬들이 만들어낸 아주 기발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영적 키, spiritual height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가치를 잴 때 겉으로 보이는 골격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인 깊이나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내면의 키를 측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자, 여기서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을 보면 키 차이가 반전된 커플들을 위한 아주 센스 있는 사진 포즈들이 인기인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파트너 가슴에 손을 얹는 것부터 계단의 높낮이를 센스 있게 활용한 포옹, 그리고 살짝 높은 곳에 올라서서 찍는 영화 같은 키스샷까지 서로의 다름을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또 너무나도 아름답게 즐기는 완벽한 방법들이죠. 나폴레옹을 둘러싼 그 황당한 역사적 오해부터 시작해서 유쾌하고 당당한 현대의 쇼트킹 시대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쯤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인격의 크기로 그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 편견을 조금이나마 기분 좋게 허물어뜨렸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